아까도 말씀드린 인지 기능을 들고 있는 의사라서 인지 기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거랑 뭐 100%는 아니지만 로컬리제이션을 좀 어떻게 할지를 약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실 제가 막 강의를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그래도 너무 그 이상하게 얘기하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의식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주임 교수님도 강의를 해달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신경과 오면 신경학적 검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멘탈 스테이투스거든요. 멘탈 스테이투스는 크게 두 가지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깨어있는 거, 웨이크풀리스, 그 다음에 주변의 자극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어웨어니스,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잘 작동을 할 때 우리는 얼러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사실 신경계 질환이 있어서 오는 환자들은 둘 중에 하나가 잘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멘탈 스테이투스를 평가하게 되는데 크게 이제 아까 저 얼러트라고 되어 있는 건 웨이크풀리스랑 어웨어니스가 다 유지가 되는 경우라면 지금 여기에 의식 정도라고 제가 써놓은 드라우지, 스투퍼, 세미코마, 코마는 거의 그냥 이 웨이크풀리스랑 관련된 스테이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별표를 까먹었는데 시험지 냈어요. 그리고 알고 오셨으면 신경과 볼 때 혹은 제가 협진 쓸 때 어떻게 이 멘탈 스테이투스를 스투퍼라고 써놨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드라우지는 말 그대로 웨이크풀리스가 약간 졸려하는 거, 지금 제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들 의식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깨우면 당연히 약간의 자극이 들면 웨이크풀리스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웨이크풀리스가 유지가 될 때는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자극을 어웨어니스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더 딥한 상태가 스투퍼가 되겠죠. 스투퍼는 웨이크풀리스를 유지할 때 그냥 안 되고 넉셔스 스티뮬라이, 펜을 굉장히 좋아해요. 막 꼬집고, 저희 보통 막 니플도 꼬집고 발도 꼬집고 하거든요. 꼬집어야 환자가 눈을 떠요. 겨우. 그걸 스투퍼라고 합니다. 사실 이 상태에서는 꼬집어야 겨우 뜨기 때문에 이 겨우 뜬 상태에서 뭘 물어보면서 어웨어니스가 잘 유지되냐가 그닥 중요한 상태가 아니에요. 스투퍼는 일단은 펜을 줘서 겨우 어웨이크풀리스가 유지되는 상태고 그것도 거의 잘 안 되는 이제 경우가 이제 세미코마랑 코마인데 어떤 페인을 주더라도 웨이크풀리스가 유지가 안 되는 게 이제 세미코마랑 코마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리플렉스, 뭐 라이트 리플렉스라던가 몇 가지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 반사는 유지가 되는 경우가 세미코마고 반사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반사 신경조차도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트 리플렉스, 오큐로세팔릭이라고 해서 고개 돌리면 눈과 움직이는 흔들림을 보는 사실 브레인의 콘텍스나 이 웨이크풀리스 시스템이 저희가 RAS 시스템이라고 해서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센딩 어라우절 시스템이 있지 않아도 반사신경들은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니아라든가 칼로리거즘 이 브레인스템 리플렉스가 유지가 되는 세미코마 리플렉스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제 코마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아까처럼 하지만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심장을 뛰거나 호흡을 하는 거는 스폰테니어스 브리킹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의 사실 코마가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얘기한처럼 반사조차도 많이 떨어진 상태를 코마, 리플렉스가 남아있으면 세미코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제일 많이 이제 모든 과에서 헷갈려 하시는 게 눈을 뜨고 있는데 웨이크풀리스는 유지가 되는데 어웨어니스가 없으니까 환자가 페인을 주고 뭘 하고 막 물어봐도 말을 못하고 눈만 보고 뜨고 있는 상태를 저한테 멘탈 스테이투스 스투퍼라고 하고 되게 많이 줘요. 심지어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눈 멀쩡멀쩡 뜨는데 환자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약간 이 베지터티브 스테이트랑 헷갈려서 그걸 계속 스투퍼라고 쓰고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어떻게 스투퍼냐. 이거는 웨이크풀리스는 유지가 되는데 어웨어니스가 없는 상태라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앞에 얘기한 요 5가지 얼러트, 드라우지, 스투퍼, 세미코마, 코마는 아까처럼 웨이크풀리스랑 관련된 스테이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는 얼러트라고 쓰는 상황이 아주 젊은 사람 말고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어웨이크 보통 이렇게 써놓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직 협진받아서 갈 때는 환자가 딜리러스 해가지고 여기 어딘지 잘 모르고 이렇게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웨어니스가 난 100%라고 말하기가 되게 약간 찔려서 그냥 왜 어웨이크라고만 써놓고 얼러트라고 쓰는 경우는 사실 저는 거의 없는데 어쨌든 대부분 선생님들은 어웨이크니스가 유지가 많이 되고 환자가 대화할 때 그냥 어느 정도의 대답을 하면 얼러트라고 쓰실 겁니다. 저는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awake, but confused. 컨퓨전은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혼돈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걔는 의식을 평가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꼭 구별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처럼 모든 브레인의 펑션이 당연히 떨어져서 스폰테니어스한 호흡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브레인 데스, 의식도 깨어있지 못하고 브레인스템 리플렉스도 없고 심지어 스폰테니어스 브리딩도 못하는 그런 혼자서 센트럴에서 호흡을 유지를 못하는 상태가 이제 브레인 데스가 될 거고요. 아까 얘기한 베지터티브 스테이트, 환자가 눈은 뜨고 있고 슬립 웨이크 사이클도 분명히 있어서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고 하는데 그냥 커그니션에 주로는 뭐 이런 하이폭식 브레인 데미지를 받거나 하이어 커그니티브 펑션이 떨어지니까 아까 RAS 시스템은 액티브 유지가 되니 눈은 뜨고 있지만 콜텍스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인지를 못하니까 어웨어니스가 떨어지는 베지터티브 스테이트랑 꼭 감별을 스투퍼랑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니멀리 컨셔스 스테이티스는 얘는 약간의 어웨어니스가 조금 유지가 돼서 주로는 이제 이런 베지터티브 스테이트에 있다가 좀 좋아지는 상태에서 약간 보일 수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약간의 더 그 어웨어니스가 좀 생기는 거죠. 잠깐 팔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10번 중 1번 잠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알아들어서 하는 건지 아닌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그렇다고 또 아예 못하지는 않는 걸, 그래서 미니멀리 컨셔스텐스가 유지가 되는 거죠. MCS, NC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제가 confused라고 얘기하는 거는 awake fulness랑 상관이 있는 섬이 아니라 그냥 날짜 헷갈리고 장소 헷갈리고 하는 그런 모든 상태를 confused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consciousness는 꼭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부분들은 주로 이 하이어 커그니티브 펑션이라는 것 자체가 주로 아까 브레인 영역 중에서도 뱀의 세레브랄 콜텍스가 담당하는 영역이고, 저는 그 세레브랄 콜텍스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브레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영역이 예전에는 MRI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이걸 책에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로 할 때는 어디가 다쳐야, 내가 앞에가 막 크게 사고가 나거나 종양이 생기거나 어디가 다쳐서 와야 이게 다치고 거기 기능을 못하니까 이런 걸 못하게 되네,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알게 됐었거든요. 그걸 이제 어블레이션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뭔가 빼내니까 못하네로 알게 되는 건데, 요새는 사실 이 펑셔널 MRI라고 해서 뇌 영상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내가 책을 읽을 때 혹은 이렇게 말을 할 때 액티베이션, 뉴런이 어디가 액티베이션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정상인 상황에서 꼭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때는 사실 아까 제가 부호카 영역, 말을 만들어내는 영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만 막 액티베이션 될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좌뇌, 우뇌, 사로 앞뒤 다 많은 뇌 영역들이 액티베이션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약간 로컬리제이션을 하면서 설명을 할 때 아까 브로카가 언어의 말을 만들어내는 영역이에요. 원익계가 말을 이해하는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게 그 기능이 되게 허브가 되는 곳이라서 걔가 없어지면 그런 기능들이 주가 나타난다, 기능 자리가 주가 나타나는 거지 브로카만 말을 만들어낼 때 쓰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영역들이 서로 다 연결이 돼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조금 차이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프라이머리한 기능이 있는 곳이 주로 아까 기억날지 모르는데 프라이머리 모터 센서리 콜텍스, 그 다음에 비주얼 콜텍스, 오디터리 콜텍스 거기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고 걔네는 심플하게 아까 움직이거나 감각이 들어오거나 하는 거면 그런 각각의 정보들을 그 주변에 어소시에이션 시켜서 우리가 판단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소시에이션 콜텍스가 뭐 유니모달이라고 하나의 모달리티에만 어소시에이션을 하느냐 헤테로모달은 여러 가지를 통합하게 하는데 이 커그니션, 고의 인지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 어소시에이션 콜텍스의 기능을 얘기를 하게 되고 어소시에이션 콜텍스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 그리고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림빅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제 주로 커그니션과 연관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각 중에서도 제가 아까 페인, 템퍼처, 포지션 바이브레이션 등이 프라이머리한 센서리 이제 뉴런에서 올라와서 살람스를 거쳐서 아까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에 해당하는 문제에 도달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진짜 그 각각의 감각들에 해당하는 영역이면 콜티칼 센서리라고 조금 더 완전히 뭐 하이어 커그니티브 펑션은 아니지만 그 어소시에이션 콜텍스에서 담당하는 감각 기능이 있어요. 그걸 피질 감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입체적으로 감각을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보지 않고 눈을 감았을 때 걔가 이게 뭐 동그란 공인지 뭐 혹은 열쇠인지 이런 입체를 감각으로 인식하는 거는 조금 더 그냥 프라이머리한 센서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 이거 아프네, 이거 차갑네, 아 이거는 이런 감각이 아니라 이거 입체적인 모양이 있네. 약간의 커그니션이 좀 들어가요. 아주 딥한 건 아니지만 그런 입체 감각이라든가 그래페테지아라고 하는 건 도서 감각이라는 건 글자 우리 눈 감고 손바닥에다 글자 쓰면 알잖아요. 그것도 약간 그냥 이 들어오는 감각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약간 커그니션이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서 감각, 그다음에 두 점을 두 개로 인식하는 거. 이거를 아예 각각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왔을 때 그걸 두 점으로 인식하는 것들의 감각이 이제 콜티칼 센서리라고 해서 저희가 피질 감각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사실 이것도 나중에 혹시 뭐 이런 저희가 콜티코 베이잘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콜텍스의 이런 피질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과 그러니까 베이잘 갱글리아의 영역이 같이 망가지면서 디제너레이션이 생기는 파킨슨 증상도 나타나고 뭐 커그니션도 떨어지는 퇴행성 질환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환자 평가를 할 때 이런 피질 감각을 평가를 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메인은 그건 아니고 이 각각의 아까 얘기했던 프론탈, 파라이탈, 템포랄, 옥시피탈이 프라이머리한 센서리나 모터의 외에도 그런 다양한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고의 인지 기능 영역, 사람을 사람답게 어떻게 보면 하는 다양한 영역들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제가 오늘 뒤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사실 좌뇌형 인간, 막 우뇌형 인간 이제 학원에서 막 이런 거 하던데 주로 뭐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언어 기능, 랭귀지 펑션이 있는 방구를 우리가 약간 우세 방구, 도미넌트 헤미스피어라고 예전에 불렀었어요. 주로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써는 것처럼 왼쪽이 언어 기능, 랭귀지 기능이 있는 경우가 90에서 95%고 왼손잡이인 경우에도 뭐 그거마다 다른데 60, 70% 혹은 뭐 80%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로 이 레프트 헤미스피어가 주로 약간 분석을 하고 언어를 담당하고 계산을 하고 약간 논리적이고 이런 기능들을 주로 많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레프트 헤미스피어 이퀄 도미넌트 헤미스피어는 아니지만 제가 뒤에서 설명할 때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프트가 도미넌트이기 때문에 그냥 레프트 헤미스피어 이퀄 도미넌트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저도 봤지만 라이트 헤미스피어가 도미넌트 헤미스피어 랭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강의할 때 그렇게 한다는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라이트는 그럼 뭐냐? 사실 그 레프트는 평가하기가 좀 편해요. 왜냐하면 언어 기능 말로 하니까 금방 표시도 되고 계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가 편하니까 조금 더 그걸 우세한 기능이라고 예전에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라이트는 감정이나 이모셔널 컨트롤 이런 것들을 좀 담당합니다. 그러니 얘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사실 지금도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라이트 헤미스피어 펑션을 특히 이모셔널한 펑션을 제대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라이트는 아까 언어적인 기능 외에 좀 공간 감각이라던가 비언어적으로 감각을 하게 되는 기능들을 많이 담당을 한다라고 크게 레프트 라이트는 그렇게 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억하기가 좀 쉬우려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감각 프라이머리한 감각의 정보가 들어오는 우리가 각각의 프론탈을 빼놓고 다 하나씩 있어요. 파라이탈에는 프라이머리 센서리 콜텍스가 있고, 템포랄에는 프라이머리 오디토리 콜텍스가 있고, 옥시피탈에는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런 정보들을 어소시에이션 콜텍스에서 다 이렇게 주고 나면 결국 프론탈은 조금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내가 실행을 할 건지,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가 프론탈에 있잖아요. 실행을 하는 영역이 프론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론탈이 굉장히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도 훨씬 크게 되어 있죠. 이런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국 실행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의 기능은 이 하이어 커그니티브 펑션을 사실 저희가 실제 평가를 할 때는 파라이탈 펑션, 프론탈 펑션 이렇게 놓고 체크를 하진 않아요. 임상에서는 크게 이 사람의 인지 기능을 이렇게 5가지로 나눕니다. 사실 소셜 커그니션은 따로 분리를 해서 6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집중력, 어텐션, 메모리, 그 다음에 랭귀지 및 관련 기능, 그 다음에 시공간 능력, 그 다음에 전두엽 집행 기능이라고 나누고 아까 한 것처럼 플러스 소셜 커그니션이 조금 분리돼서 6가지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각각을 임상에서 실제로 어떤 검사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실습을 들게 되면 이걸 실제 평가하는 것들을 아마 검사실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텐션은 사실 이제 제일 글로벌 어텐션으로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는지, 몇 년도인지 며칠인지 요일인지 몇 달인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는 디스스펜이라고 해서 우리가 숫자를 바로 따라 외우기. 그래서 1초에 하나씩 숫자를 불러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2, 4, 9 이렇게 부르고, 제가 불러드린 숫자를 똑같이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면 2, 4, 9 이렇게 부르면 집중해서 그걸 잠깐 머리에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평가하는 거고, 숫자를 거꾸로 따라 외우는 거는 약간 더 어려워요. 워킹 메모리가 들어가거든요. 워킹 메모리라는 건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 잠깐 뇌에서 보유하고 있는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데, 숫자를 거꾸로 따라 한다고 하면 제가 앞으로 숫자를 하나씩 불러드릴 건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세요. 2, 4라고 부르면 4, 2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도 해보면 알겠지만 2, 4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에 비해서 2, 4를 거꾸로 하려면 내가 2, 4를 갖고 있다가 4, 2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뇌에서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게 지금 워킹 메모리가 포함된 검사, 어텐션에 대한 검사고요. 또한 이거는 이제 어떤 청각적인 자극에 대한 앞에 있는 거는 그런 집중력에 해당한다면, 시각적인 정보에 대한 집중력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환자한테 이제 그림을 따라 그리게 했는데 이렇게 환자가 그림을 반쪽은 왼쪽은 안 그리고 오른쪽만 이렇게 다 그려놨어요. 이 사람의 절반 그리라고 했는데 가운데는 여기인데 지금 오른쪽에다가 그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스페셜한 어텐션이
떨어지는 라이트 헤미스피어에 주로 문제가 있었을 때 생기는 니글렉트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사실 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잠깐 뭐 이렇게 심하게 왼쪽 자극 무시할 만큼 어텐션이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처럼 뇌에 병변이 있을 때, 그리고 주로는 라이트 헤미스피어에 병변이 있을 때 레프트에서 오는 자극들, 비단 사실 이 시각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자극, 뭐 다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각에 대한 공간에 대한 어텐션이 이 니글렉트 신드롬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 라이트 헤미스피어가 이런 공간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레프트 헤미스피어는 시각적인 자극 혹은 어떤 공간에 있었을 때 반대쪽에는 반대쪽, 그러니까 라이트에 대한 거에 대한 공간에 대한 집중력만 담당을 한다면 라이트 헤미스피어는 이 레프트 라이트 할 것 없이 전체적인 스페셜한 디렉션에 대한 어텐션을 담당하기 때문에 레프트가 망가질 때는 그나마 라이트가 어느 정도 펑션을 해주기 때문에 이 니글렉트 신드롬이 안 생기는데 라이트에 문제가 생기면 이 레프트에 대한 어텐션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레프트 쪽으로 니글렉트가 생긴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한 번도 레프트 헤미스피어에 병변이 생겨서 라이트에 니글렉트 생긴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라이트 헤미스피어에 문제가 있을 때 니글렉트 신드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니글렉트 신드롬은 검사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센서리 익스팅션이라고 하면 이건 제일 경미한 니글렉트 신드롬이에요. 각각의 자극을 줬을 때는 다 인식을 하는데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더 큰 자극만 느끼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내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면 레프트랑 라이트를 동시에 자극을 하면 레프트 거는 잘 인식을 못하는 그거를 센서리 익스팅션이라고 하고 동시 자극에 대해서 왼쪽에 대해서 감각 소멸이 있는 걸 얘기하고 주로는 아까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림을 좀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렸는데 왼쪽을 다 못 그린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선 긋기를 시키고 지금 여기 보면 라인 캔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사람도 니글렉트가 있는 환자인데 여기 있는 보여지는 가운데 그림의 선에 다 가운데를 그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왼쪽은 아예 본인이 다 그렸다고 준 거거든요. 아예 이쪽에 있는 자극이 있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만 다 그어놓고 오른쪽에서도 간혹 볼 때는 오른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얘도 별 찾기 조금 더 어려운 작업인데 별을 찾아서 동그라미 치세요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별은 하나도 치지 않고 오른쪽 절반에 있는 것만 치는 걸로 이제 공간 무시에 대한 검사를 제일 많이 하고 응급실에서 뭐 라이트 헤미스피어에 이제 인팍션이 오거나 했을 때 제일 많이 보는 건 내가 왼쪽에 마비가 있는데 심지어 뭐가 불편하다고 하면 저는 그냥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렇게 하는 이 에이노소그노시아 내가 이 왼쪽에 마비가 있는 질병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본인은 마비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걸을 수 있고 잘 가겠다라고 해요. 실제로는 안 되는데 못하지 않냐라고 하면 아유 내가 지금 잠깐 뭐가 안 돼서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해서 내가 몸에 마비가 있다는 인식을 못하는 게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고 에이소마토그노시아 제가 1년차 때 와 이거 책에서 보는 거 진짜 보네라고 해서 되게 신기했던 건데 그처럼 내 몸의 왼쪽 팔 내가 본인 왼쪽 팔을 들고 환자분 이 팔 누구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본인 팔인데 이거 선생님 팔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왼쪽에 대한 신체의 자극에도 인식을 못하는 신체 인식 불능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센서리 익스팅션 검사를 하는 건데 각각을 치면 동시에 다 들어요. 그래서 감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양쪽을 동시에 들고 그러니까 이거 검사가 치면 팔 들라는 거였거든요. 마비도 없고 혼자 각각을 치면 치는데 아까 봤겠지만 지금 어디 맞았죠? 지금은 어디 맞았죠? 환자는 사실 눈을 감고 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좀 감각 증상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센서리 익스팅션이 있는 거고요. 환자는 라이트에 아까 이 하얀색 이런 걸 보고 이제 어느 영역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수페리어 파라이탈 뇌비율부터 인페리어 팔단면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라이트 NCA 쪽도 입학시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크게 어텐션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도
아까 레프트랑 라이트가 기능이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주로 언어를 담당하는 곳은 레프트이기 때문에 기억력 검사를 할 때 언어적인 기억도 검사를 하고, 라이트가 좀 담당하는 무제하게 하는 그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시각적 기억력을 따로따로 검사를 하고, 기억력의 종류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주로 팝펜츠 서킷에서 담당하는 거는 에피소딕 메모리 앤 러닝이라고 해서 내가 실제로 경험한 기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는 보호자한테 미리 왜냐면 나는 그 환자가 어제 뭐 했는지 잘 모르니까 믿을 만한 보호자에게 어제 뭐 했고 뭐 했고 병원에 왔고 뭐 했고 중요한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환자한테 가서 당신 어제 뭐 했고 무엇을 타고 병원에 왔고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봐서 이게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이제 보는 검사가 에피소딕 메모리를 이제 일상생활과 연관시켜서 하는 가장 흔한 평가고요. 세만틱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알게 된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도, 미국의 수도가 어디냐 이거는 뭐그 학생 때 배워서 되게 오랫동안 뇌에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이제 세만틱 메모리의 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보호자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를 사실 이제 커그니티브 펑션 중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치매에 있어서 이런 메모리랑 러닝이 괜찮은지를 보려고 하는 거라서 아까 그 메모리를 담당하는 에피소딕 메모리를 담당하는 게 팝펜츠 서킷이고 팝펜츠 서킷에서 러닝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좀 보호자가 미리 오거나 오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 팝펜츠 서킷에 해당하는 걸 검사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완하고자 이제 서울 버바 러닝 테스트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얼마나 학습이 되고 그거를 뇌에 저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버갈이니까 언어적인 기억이고 12가지 단어를 불러줘요. 진달래, 도마, 무궁화 이거를 천천히 불러드려서 저희가 한 번 불러드릴 때랑 학습이 된다는 건 두 번 불러줄 때랑 세 번 불러줄 때랑 점차 기억을 하는 양이 늘어나야겠죠. 학습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똑같거나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들쭉날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러닝은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12개 중에 4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러주고 다시 기억해보라고 하면 얘네가 이거는 검사자가 보는 시트지 환자는 이걸 보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씩 단어 불러드릴 건데 다 듣고 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고 12개를 이제 불러드려요.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처음에 얘기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이 사람은 4개에서 8개에서 12개 중 10개까지 점차 늘어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즉각 기억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러닝을 할 수 있는 저장을 하는구나를 이제 보는 거고 실제로 뇌에 이렇게 나중에 저희가 이제 딜레이드 리콜이라고 해서 20분 뒤에 아까 제가 단어 불러드렸었는데 거기 중에서 기억나는 거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거든요. 그러면 이 뇌에 이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얘기를 해서 꺼낼 수도 있고 사실은 저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장이 되어 있어야 일단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환자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얘기를 이렇게 혼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실제로 저장은 되어 있지만 내가 그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난다던가 다른 인지기능 문제나 그 꺼내는 속도가 늦어져서 리콜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거를 감별하려고 힌트를 줘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그냥 한번 제가 아까 여러 개 불러드리고 여러 번 외워보라고 한 단어가 있는데 기억이 나세요? 그때 무슨 낱말이 있었나요? 다시 하면 혼자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저장이 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몇 개 얘기를 못 할 수도 있는데 힌트를 줘서 기억을 아까 진달래가 있었나요? 무궁화가 있었나요? 했는데 무궁화가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건 저장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환자한테 뇌의 단어가 저장은 되어 있는데 뭔가 끄집어내는 내가 반응을 하기 위해 그걸 말로 만들어내거나 하는 프론탈 롭의 실행을 하는 곳의 문제라서 걔를 좀 감별하려고 뒤에 힌트를 줍니다. 아예 힌트를 줬는데도 아까 무궁화 없었는데 라고 하면 뇌 안에 아예 저장이 안 돼. 스토리 자체가 좀 안 됐구나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12개 불러주는 거는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쉬울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사실 그냥 내가 직접 겪은 일을 지금 물어보지 못하니까 좀 긴 얘기들을 불러드리고 얘를 얼마나 중요한 단어들을 기억하는지 스토리콜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조금 젊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 들려드릴 건데 그 이야기 듣고 기억나는 만큼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하고 이야기를 쭉 들려줘요. 그리고 이야기에 관해서 기억나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영희가 누굴 만나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아까 언어적 기억력은 그렇게 평가를 할 거고 비주얼, 시각적인 기억력은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레이 오스트리 컴플렉스 피겨 카피 앤 이라고 해서 이름도 복잡한데 이 복잡한 그림을 처음에 보여주고 따라 그리게 해요 한번.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이제 20분 아까 이게 그림을 뭔가 학습을 하면서 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걸 얼마나 잘 꺼내는지를 보려고 딜레이 그리고 20분 뒤에 아까 그렸던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하는데 이 환자는 잘 못 그린 거죠. 그래서 잘 끄집어내지를 못했어요.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건지 저장조차 안 된 건지를 알기 위해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여줘요. 아까 이 보여드렸던 따라그렸던 그림 중에 뭐 이런 그림이 있었나요? 얘가 있었나요? 뭐 얼굴 같은 게 있었나요? 라고 해서 힌트를 줘서 얼마나 맞추는지를 보고 이 비주얼 메모리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사실 응급실에서 혹시 응급의학과를 보게 되면 이 메모리 갑작스러운 어펙트 메모리 임페어먼트로 간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처럼 인팍션 퍼펙트 서킷에 어떤 영역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 환자는 좀 되게 특이한 게 62세 여자 환자인데 갑자기 발생한 같은 질문을 혼자 계속 반복을 해요. 최근 동생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으로 감정적 스트레스랑 언급한 다음에 동생이 왜 사망했는지 기억 못하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내가 언제 어디 왔냐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왔을 때 뭐 특별하게 다른 거 뭐 이름이 뭐냐, 고향이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면 다 얘기하고 뭐 마비도 없고 다른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똑같이 나 여기 왜 왔어? 뭐가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보이는 증상이거든요. MRI를 찍어보면 증상은 그러고 나서 6시간 이내에 좋아졌고 MRI에서는 히포캠퍼스 파이포캄팔 자이러스가 보이고 히포캠퍼스인데 히포캠퍼스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약간 할 시그널이 있는데 얘는 사실 이제 인팍션은 아니고 증상이 이미 다 좋아졌는데 찍어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팍션이라고 하면 거기가 기능이 완전히 떨어졌을 건데 떨어져서 계속 이게 좋아지지 않고 남아있을 텐데 약간 할 시그널은 보이지만 증상은 다 좋아지는 24시간 이내에 좋아지는 되게 특이한 신경과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일과성 전체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트랜지언트 글로벌 암네sia 환자입니다. 얘는 아까 이처럼 어떤 이벤트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에피소딩 메모리가 일시적으로 뇌에 저장이 안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걸 경험한 건데 그게 뇌에 저장이 안 되니까 나는 계속 여기에 새로 있는 사람이거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왜 있어? 이거 뭐 하는 거야?를 계속 반복적으로 되게 특이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MRI를 찍고 병원에서 검사하고 이런 것도 저장이 안 되니까 다 기억을 못하고요. 되게 특이한 건 24시간 이내에 다 좋아져요. 다 좋아지고 그 어떤 후유증을 잘 남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초기에 뇌경색이랑 감별이 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MRI를 찍게 되는 경우가 많고 MRI도 사실 요새는 그것처럼 응급실에서 당일에 찍을 때는 오히려 그 히포캄퍼스의 병변이 보이지 않는데 다 좋아지고 나서 48에서 72시간째 찍으면 그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라서 이건 분명히 뇌경색의 이벤트는 아니다. 원인이 뭐냐 아직 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기능적인 저하, 약간의 혈류장애가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병입니다. 얘는 또 특이하게 약간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선행되는 요인들이 좀 있어요. 주로는 되게 이모셔널한 스트레스, 되게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막 기도하거나 누가 장례식장 가서 막 울거나 이러면서 유발이 되거나 아니면 급식한 운동 너무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내가 여기 왜 있어? 나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좀 극심한 온도 변화,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한다던가, 뭐 아니면 복압이 올라가는 무거운 걸 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유발이 좀 되는데 유발 없이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레브랄 이 진단이 그냥 이 굉장히 특징적인 진단 그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24시간 이내 안 좋아져야 돼, 다 좋아지고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감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유사하게 보는 게 뇌경색이 아니라는 거를 감별 아니다. 그래서 MRI 찍어서 이건 뇌경색 병변이 없네. 그 다음에 경련하는 거, 혹시 히포캄퍼스에서 이상한 뭐 신호죠, 이쪽에 에필lep틱한 어떤 디스차지가 나와서 히포캄퍼스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시저를 하고 있는 중에 보이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감별을 해서 이 병도 아니고 저 병도 아니고 이 병도 아니라서 일과성 전체기억 상실증이다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아직 뚜렷한 바이오마커가 있거나 어떤 건 없지만 아까 얘기한 좀 증상이 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그게 보이는 걸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응급실에서 꽤 심상치 않게 볼 수 있는 특이한 케이스라서, 그리고 아까 전에 에피소딩 메모리 이페어먼트가 생기는 암네지아기 때문에 사용을 좀 드렸고요. 언어도 사실 아까 말을 잘 만들어내느냐,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이제 기본적인 평가가 되겠고, 이 말을 만들어내는 건 주로 아까 브로카 영역의 문제고, 이제 알아듣는 건 원익의 영역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창성과 알아듣기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따라 말하는 건 얼마나 잘하는지, 물건의 이름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다음에 읽기 쓰기 등을 다 사실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창하다라고 우리가 기준하는 건 주로 끊기지 않는 육질어절의 문장의 문법을 맞게 잘 얘기하면 유창하다라고 하고, 알아듣기도 단계를 되게 여러 단계 하는데요. 그냥 이 방에 불이 켜져 있나요? 여기 문이 닫혀 있나요? yes, no로 할 수 있는 퀘스천이 있고, 조금 더 어렵게 구두를 신는다면 양말을 신습니까? 새가 벌레한테 잡아먹힙니까? 이런 순서가 있거나 수동태가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경미한 언어 장애가 있을 때는 뭐 간단한 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지식을 이해하는지를 검사를 해서 이 오디터리 컴프레hen션이 괜찮은지를 보고, 따라 말하는 것도 여기 이제 다람쥐 1어절부터 돌아온 철새 2어절, 3어절, 4어절, 5어절까지 해서 이 긴 어절들을 잘 따라 말하는지를 평가를 하고, 이름 되는 거는 주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거미줄, 눈사람 이런 것들을 잘 이름을 맞게 되는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은 inferior frontal gyrus의 브로카 영역이 문제가 있을 때 로터 아파지아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뭐 뇌경색이 오거나 혹은 반대로 브로카 아파지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이 브로카 영역에 병변이 있을 건가? 라고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워니키 아파지아 같은 경우는 superior temporal gyrus의 뒤쪽 3분의 1이라고 했고, 여기는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되게 내용이 없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뭐 어제 산책 갔다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 되게 엉뚱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대화가 안 되고 내가 되게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근데 말은 되게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가 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뭐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원익 아파지아 영역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때 말이 나온 게 편하게 안 되죠. 이렇게 의사 소통이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어느 건 할 수 있는데 말을 그러니까 생각은 되는데 안 나와요. 이렇게 딴 소리가 나와요. 네, 그렇죠. 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토요일 12시 반에서 1시 그 정도에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뭐 보고 계셨습니까? 전화할 때 좀 이상했어요. 제가 조정을 못하고 전화할 때. 저를 하는 게 있나요? 하는데 마음에 토일게
그러면 금요일 다음에 목요일이 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그다음에 어른이 애한테 업힐 수 있습니까? 애한테 안 되죠. 안 되죠. 예. 제가 하는 거 따라서 하십시오. 예. 해바라기, 해바라기, 다람쥐, 다람쥐, 대한 고교 야구 연맹, 대한 야구 안 나와요. 아니면 구투도 연기 마련. 아니의 안 돼요. 안 돼요. 백년의 기회일견. 백류가 안 나와요. 이 사람 플런트한가요?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되게 혼자 아까 앞에 얘기한 대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안 나와요, 어디가 불편해요, 이 정도 얘기하고 되게 플런트한 경우기는 하고요. 이해도 상대적으로 사실은 아까 아까 뭐지? 수동태까지 물어보고 하는데 대부분 대답을 잘 했어요. 이 사람이 제일 잘 안 되는 거는 따라 말하기였거든요. 아까 간단한 상호, 다람쥐 이런 건 했지만 뒤에 아니땡 쪽에 연결 안 하고 문장이 길어지는 리피티션이 전혀 안 되는 경우를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너무 플런트하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 만들어내냐, 플런트 하냐고 제일 처음에 나누게 될 거고 거기서 이해를 하냐 못하냐, 둘 다 못하면 이제 글로벌 아파지아가 되는 거고, 그것처럼 이해는 다 이 사람 같은 플런트하고 이해도 잘하는데 따라 말하는 그나마 안 되는 경우를 이제 컨덕션 아파지아라고 합니다. 컨덕션 아파지아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따라 말하기를 주로 못하는, 이해랑 말하기는 비교적 잘하는데 따라 말하기를 잘 못하고 이름 대기도 상대적으로 조금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트랜스코티칼 모터 센서리라고 하는 건 트랜스코티칼 모터는 브로카랑 유사하고 트랜스코티칼 센서리는 워니케랑 유사한데 아까 전 따라 말하기는 좀 잘하는 경우에 대부분 진짜 심한 모터 아파지아, 진짜 브로카, 진짜 워니케는 따라 말하는 것조차도 문법적으로 잘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따라 말하기는 아까 제가 설명을 그 아우톤에서는 안 하고 넘어갔는데 저희가 이 브로카 영역과 그 워니케 영역을 이제 연결해주는 요 브로카 원리케를 연결해주는 요 부위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아큐이트 파스큐러스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컨덕션 아파지아처럼 생길 수 있어서 그 아파지아 타입도 조금 한번 모터, 센서리, 그다음에 리피티션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컨덕션 혹은 트랜스코티칼 모터, 센서리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이제 우리가 아까 언어 관련된 기능 중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이제 에이프락시아랑 그다음에 벌스만 신드롬이 있어서 걔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환자는 69세 남자인데 왼손잡이고 대졸에 이제 대학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고 이 사람이 제가 이제 봤던 라이트 헤미스피어가 도미넌트 헤미스피어였던 사람이었는데 라이트의 인팍션 인페리어 팔 앵귤라자이러스랑 이쪽에 인팍션이 났던 사람이에요. 왼손에 드시고 김밥이 여기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김밥 한번 써는 힘을 한번 내보시고 잡았어요. 오른손으로 김밥을 잡고 왼손에 칼을 잡으셨어요. 칼이 손이 아니라요. 손으로 칼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 어느 손에 잡으셨어요? 칼 오른손에. 그럼 오른손에 칼을 잡고 다시 김밥은 어디에요? 칼이. 네. 김밥 써는 흉내 어떻게 내요? 제 칼 손잡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대학 서장이신 분이 잘 못해요. 뒤에 그런 것도 다 못하거든요. 그런 증상을 아까 너무 떠들다 보니 시간이 엄청 남았어서 이디오모터 에이프락시아라고 합니다. 에이프락시아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학습되어진 동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배워진 동작. 그러니까 도구를 쓰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고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 되게 잘했어, 너 최고야 라고 할 때 손모양? 그런 거
가운데 손가락 올리지 않잖아요. 엄지 손가락 올리고 최고야라고 하죠. 그런 사회적으로 학습된 동작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를 에이프락시아라고 해요. 실행증이라고 하는데 이 에이프락시아가 당연히 내가 어떤 마비가 있거나 말을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학습된 동작이 저장되는 것들이 프락시콘이라고 하는데 그게 주로 인페리어 파라이탈 로브, 특히 앵귤라 자이러스 이런 데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주로 인페리어 파라이탈 로브에 문제가 생기면 이 에이프락시아가 생기고 특히 이런 익숙한 동작에 대한 것들을 못하는 관념 시험증,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생겨서 평가를 할 때 아까 당신이 최고다라던가 잘가라고 할 때 하는 건 거수경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조용히 하라고 할 때 다 암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작 모양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해내는지 그리고 도구를 쓰는 거. 이 사람이 근데 한 번도 예를 들면 칼이라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걸 못한다? 그거는 에이프락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도구들, 뭐 김밥을 썬다든가 망치질, 우리가 흔히 이런 도구들을 흉내 써보라고 할 때 도구가 없이 그 도구를 쓰는 개념을 모르는 거를 이제 이디오모토 에이프락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디오모토 에이프락시아가 당연히 이렇게 심할 때는 막 이 도구도 뭔지 모르고 실제로 도구를 쥐어줘도 보여주고 쥐어주는데도 이거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는 되게 많이 어쨌든 좀 약한 형태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사실 도구가 없을 때는 사람이 예전에 다 손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구라는 게 생기면서 그걸 이용하면서 그 도구가 익숙해져서 내 뇌에 저장이 되는 프락시콘이 생긴 거기 때문에 내 몸을 마치 도구처럼 쓰는 에러를 보여요. 그걸 바디 파트 에선 오브젝트 에러라고 해서 BQ 에러라고 하는데 아까도 그 환자 보면 칼을 잡으라고 하는데 계속 손을 칼처럼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초반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페리어 파라이탈 로뷸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치매 환자들이 처음 특히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왔을 때 저런 인페리어 파라이탈 로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 저희 인지기능 검사에 이 에이프락시아를 보는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게 돼요. 넘어갈게요. 라이트 레프트 디스오리엔테이션. 자기 라이트 레프트는 비주 스페셜 감각이랑 좀 달라요. 비주 스페셜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의 어떤 방향을 찾아가는 건 라이트 헤미스피어가 도미넌트한데 내 몸의 왼쪽 오른쪽은 나한테 부호와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거의 그냥 뇌에 저장돼 있어서 왼손 들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이런 부호와 같은 게 인페리어 파라이탈 로뷸에 저장이 되고 도미넌트 레프트 헤미스피어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인페리어 파라이탈 로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라이트 레프트를 헷갈려요. 내 몸 왼팔 들라고 하는데 오른팔을 들거나 그리고 상대방의 왼쪽 오른쪽을 구별을 잘 못하는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생기고 아까처럼 손가락의 이름 우리 옛날에 손가락으로 계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손가락이 가지는 또 각각의 의미가 있어서 뭐 반지 끼는 손가락, 뭐 몇 번째 손가락 이런 손가락의 이름을 대는 거 그다음에 손가락을 아까 계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하는 영역들이 다 인페리어 파라이탈 로뷸에 같이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환자인데 계산 대학교 나오셨던 분인데 간단한 3 더하기 5, 8 빼기 이런 건 했어요. 근데 12 곱하기 3, 14 곱하기 4 이런 거는 할 법한데 이런 거 다 틀리고 잘 못하는 코클리아가 있고 에이그라피아까지 같이 있게 되면 우리가 레프트 인페리어 파라이탈 로뷸 특히 앵귤라 자이러스를 인보할 때 생기는 걸스트만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조셉 걸스트만이 보고하는 환자에서 이제 알려져서 한 거고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두 개만 있어도 이제 이런 인페리어 파라이탈 로뷸에 의해서 핀과금무전, 알테레프트 디스오리엔테이션, 에이그라피아, 에이폴피리아 같은 증상들이 보이게 되면 이 사람은 걸스트만 신드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 내기 되게 좋겠죠. 딱 증상이 정해져 있고 지금 되게 흔하고 아까 레프트 인페리어 파라이탈 로뷸에 인팍션이 생겼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인가 알아야 검사를 하죠. 이게 그냥 말 잘하네, 뭐 괜찮네 이렇게만 하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환자가 호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이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가서 걸스트만 신드롬에 문제가 있는지 컴포넌트가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하려면 증상들이 뭔지 알아야 돼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은
라이팅 테스트를 했더니 사실 이렇게 사실 대학교 주고 대학처장까지 하시는데 이게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쓰라고 한 거예요. 보시면 받침 다 틀리고 자물쇠 이것도 좀 이상하게 써놨고 한 속에 아파트가 여러 채 집이 있다 이렇게 다 못 쓰는 에그라피아가 보였던 환자예요. 그래서 핀바그노지아는 보통은 저희가 흔하게 검사하는 거 환자 손을 보게 한 상태에서 이 손가락 이름이 뭐냐, 어떤 손가락이냐, 세 번째 손가락, 엄지 이런 거 물어보는데 실제로 대답 못하시는 경우 되게 많고요. 아까처럼 라이트 레프트 디스오리엔테이션은 내 몸에서 일단 주로 왼쪽 오른쪽 그리고 검사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왼쪽 오른쪽 또 거의 사실 부호화처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왼손을 저희 오른손에 올려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좀 잘 못하는 걸로 검사해 볼 수 있고 에이케이필리아도 이제 에이케이필리아가 이렇게 200 숫자 자체를 234를 2, 3, 4 이렇게 우리가 숫자에 어떤 코딩되는 부호 규칙이 있는데 이 랩틴 페러 파이브도 되게 규칙에 저장된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얘를 234 이렇게 잘못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덧셈 뺄셈의 공식 같은 거는 예전엔 잘했지만 그게 남아있지 않아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한국어 밖에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라이팅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쉬운 단어부터 우리가 복잡한 받침, 불규칙 단어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라든가 뿅가 소리랑 이렇게 어느 다른 거를 좀 평가를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글자 쓰려고 하는데 철자가 생각이 안 난다. 권총 쓰라고 한 거예요? 에이그라피아가 있는 사람이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팔단면의 끝자락 앵귤라 자이러스의 인팍션이 있던 사람인데 이 앵귤라 자이러스의 문제가 생길 때 오토토파그노지아라고 해서 내 몸의 일부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왼쪽 팔목 가르쳐 보세요 라고 하면 왼쪽 팔목, 오른쪽 팔꿈치 이렇게 잘 짚어야 되는데 내 몸의 일부의 이름을 부호화돼서 저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 만지라고 하는데 팔목을 만진다던가 다른 데를 만지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오토토파그노지아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비주 스페셜 디스펑션도 사실 이제 저희가 비주 스페셜이라는 거 말 자체가 시공간 능력이라는 게 인간이 보면서 공간 안에서 행동하는 능력인데 주로 이제 사실은 라이트 헤미스피어가 아까 제가 얼핏 처음에 비주 스페셜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로 이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웨어 패스에 해당하는 파란탈 로비의 인볼브를 대부분은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물체 공간에서 뭔가를 행동을 할 때는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서는 안 되고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꼭 라이트 파란탈만 인볼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체가 무엇인지 알려면 비주얼 퍼셉션 그래서 와 패스웨이랑 웨어 패스웨이가 다 이제 인텍트를 해야 사실 이루어지는 기능이고 퍼셉션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공간에서 뭔가를 구성하거나 비주얼 컨스트럭션도 있을 수 있고 실제 3차원에서 길을 찾아가는 토포그래피칼 문제로 이렇게 비주얼 스페셜 디스펑션도 비주얼 퍼셉션의 문제냐 컨스트럭션의 문제냐 토포그래피칼의 문제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 웨어 패스웨이를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와 패스웨이, 인페리어 템포랄 아까 이제 휴식봉도 얘기를 했고 제가 옥스퍼드 템포럴 자이러스 얘기했는데 이 각각의 이건 이제 fMRI로 연구를 한 건데 우리가 물체를 인식할 때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액티베이션 되는 영역이 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의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 퓨지폼 자이러스에 해당하는 특히 액티베이션 라이트가 조금 인식을 하는 거라서 여기에 이런 와 패스웨이 문제가 생기면 이 물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다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주얼 아고노지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퍼셉티브 비주얼 아고노지아, 어소시에이티브 비주얼 아고노지아로 나눌 수 있는데 어퍼셉티브는 조금 더 웨어 패스에 좀 가까우면서 조금 더 로어 레벨이라고 한 게 시각도
톤도 괜찮고 민트 다 괜찮은데 이 물체의 형태를 인식을 못하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를 따라 그리라고 하면 옆에 이렇게 카피한 거거든요. 못 따라 그려요. 물체의 형체 자체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 책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못 그려놓는 게 이제 어퍼셉티브 비주얼 아그노지아고, 어소시에이티브 비주얼 아그노지아는 형태는 따라 그려요. 열쇠도 따라 그리려면 따라 그리고 돼지 따라 그리면 따라 그리는데 얘가 뭔지를 몰라요. 따라 다 그려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무슨 도구냐를 물어보면 이거 모르겠는데 그냥 젓가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도구가 가지는, 이 그림이 가지는, 이 물체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게 어소시에이티브 비주얼 아그노지아입니다. 조금 더 하이어 커뮤니티브 펑션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어소시에이티브 비주얼 아그노지아겠죠. 그래서 저희가 또 세만틱 디멘시아라고 또 이런 의미 침해라고 하는 의미를 까먹는 침해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건 주로 이 어소시에이티브 이제 아그노지아고, 특히 사람의 얼굴을 잘 모르는 증상으로 오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를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남자인지도 알고 저 사람이 여자인지도 알고 머리가 긴지 안경을 썼는지 다 알아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랑 가지고 있는 의미, 저 사람이 나의 동생인지 친구였는지 혹은 연예인이었는지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 의미는 사실 또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안테리어 템포랄 로베에 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걸 어소시에이션으로 시키는 의미 침해가 생기는 거고, 이 퓨지폼 자이러스는 형태를 좀 잘 못 알아봐서 사실 이 두 사람이 똑같나요? 했을 때 이게 똑같은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던가, 아니면 그런 이 의미 얼굴을 인지를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로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퍼셉션도 아까 저 와 패스웨이에서는 무엇이냐, 누구냐 이런 문제라면 웨어 패스웨이 가서도 퍼셉션의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런 스페이스에서 이 물건이 어떻게 차지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걸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스테이플러도 우리가 익숙한 건 이 위에 그림이에요. 밑에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그래도 이거 스테이플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이 라이트 파라이탈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라이트 파라이탈의 웨어패스가 문제가 생기면 익숙한 거 보여줄 때는 대충은 알아보는데 얘를 3차원에서 이미지 로테이션을 시켜가지고 보여주면 잘 모르는, 어뮤주얼에 대해서 못 알아보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똑같은 거 찾아 이런 그런 것들도 다 이미지 로테이션을 시키는 라이트 파라이탈 펑션을 훈련시키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컨스트럭션은 물체를 보고 내가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똑같이 구성을 하는 거라서 얘는 딱 하나의 브레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아까 실행을 하는 건 프론탈이 항상 관여를 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지 인식을 해서 퍼셉션, 이 그림과 똑같이 얘를 블럭을 구성하세요라고 하면 이 블럭의 모양이 같은지 인식을 하고, 이 그림을 인식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웨어 패스웨이에 해당하겠지만, 그걸 실행을 하는 거는 약간의 프론탈이 들어가기 때문에 컨스트럭션의 프론탈을 좀 더 같이 보는 검사가 될 거고, 실제 임상에서는 이 그림, 복잡한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걸로 이거 똑같이 따라 그리라고 하는데 이제 잘 퍼셉션이 안 되거나 혹은 모터에 이런 스트레티지가 떨어져서 못하는 이런 카피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포그래피칼은 내가 익숙한 길을 찾아가는 건데 이것도 방향을 못 찾느냐, 랜드마크를 못 찾아서 못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글자는 뭐라고요? 산이라고요? 이 산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무슨 글자를 이루고 있어요? 무슨 글자를 이루고 있나요? 큰 글자였습니다. 한번 손가락으로 따라 볼게요. 지금 손가락으로 쓰신 게 뭐예요? 예, 강의만 아시겠 적혀 있는 이렇게 나무는 보는데 숲은 못 보는 증상을 동시실인 즉 사이멀탄 아그노지아라고 하고요. 발린트 신드롬의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린트 신드롬은 바이라테랄, 양쪽의 웨어 패스웨이 문제로 나타나는 거고, 아까처럼 나무는 보지만 숲은 못 보는 거고, 이게 이런 비주얼한 자극을 웨어 패스에서 처리를 못해서
각각은 인식을 하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인식이 돼서 시각적으로 어소시에이션을 못 시켜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각적인 자극이 아닌 다른 자극이 주어지면 잘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손가락으로 이 사람이 글자를 몰라서 못 대답하는 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극, 감각적인 자극을 줘서 그 글자를 따라하면 아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인포메이션이 주어지면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시각적인 통합적인 정보를 못했을 경우에 이제 이 웨어 패스웨이 문제가 생기는 바이니트 신드롬이 생길 수 있고 옵틱 에이탁시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모터에 문제가 있지 않은데 이것도 아까 시각적인 공간적인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져가서 이걸 딱 집어야 되는데 못 집고 계속 딴 데를 집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다른 감각으로 이 정보를 알려주면 내가 그냥 이걸 혼자 놓고 하라 그러면 못하는데 내가 왼손으로 만약에 이걸 잡고 여기 대라고 하면 왼손의 감각을 가지고서는 보고서는 못하지만 왼손의 감각을 들고 얘를 맞추라고 하면 그 정보를 통해서 나는 정확하게 짚는다면 이건 시각적인 정보 처리를 못해서 여기에 막 못 갖다 대고 엉뚱한 데 되는 거지 감각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잘 갖다 댄다. 그런 경우를 이 시각적인 인포메이션을 처리를 못해서 못하는 걸 옵틱 에이탁시아라고 하고 게이지 에프락시아는 눈을 잘 이제 못 움직이게 되는 증상인데 그런 세 개를 합쳐서 저희가 바이런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프론탈 펑션은 프론탈을 아까 이제 크게 펑셔널하게는 바깥쪽에 있는 도조라테랄 프리프론탈,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메디알 프리프론탈, 그리고 오비투 프론탈 이렇게 이제 나눴을 때 바깥쪽 라테랄 쪽에 있는 거 물론 그 프라이머리 모토 콜텍스는 빼고 이 앞쪽은 주로 이그제큐티브 펑션, 그러니까 판단하고 실행하고 계획하고 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뭔가 이런 오거나이제이션을 못하고 플래닝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고 메디알 프리프론탈 문제가 생기면 얘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니시에이션을 시키거나 모티베이션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걸 못하고 오비투 프론탈은 좀 억제하는 좀 하기 싫지만 참는 거 혹은 뭐 하고 싶지만 참는 거 이런 그런 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걸 평가할 때 이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프론탈로 펑션을 가장 베이트 사이드에서 쉽게 하는 거는 누리아롭이라고 해서 나 이제 어떤 스퀘어에 그래서 이 그림을 따라 그리고 딱 끝내라고 하는데 아까 이처럼 이니비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하던 걸 계속 펄시버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세 개만 그리고 멈춰야 되는데 계속 여러 가지를 그려온다던가 이 얼터네티브 스퀘어 트라이앵글도 계속 따라하면서 계속 그린다던가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제일 흔하게 배드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데 전략을 짜고 새로운 거에 좀 이렇게 슈팅을 하고 이니비션을 시키는 기능들을 보는 게 컨트라스팅 공용인데 뭐냐면 제가 손가락을 하나 보여드리면 환자분은 두 개를 보여주세요 라고 규칙을 하나 가르쳐줘. 그리고 제가 두 개를 보여주면 하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규칙을 가르쳐주거든요. 왜냐하면 프론탈 로브이 떨어지면 모방을 잘해요. 그래서 왜 애들 앞에서 찬물도 마시지 말라 이런 게 프론탈 로브 있는 애들이 떨어지니까 보이는 걸 그대로 하려는 우리가 이런 거 들어가지고 애들 따라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프론탈 기능이 떨어지면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하면 그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고 눈앞에 보면 자동적으로 반사를 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을 주면 프론탈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두 개를 못 내고 계속 하나를 내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칙을 반대로 잘 하는지를 보는 게 이 첫 번째 컨트라스팅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큰 프론탈로는 규칙을 바꿨을 때 이 셋 쉬프팅을 하는 도조라테랄 이제 펑션에도 좀 해당하고 오비토에도 해당하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규칙을 바꿔서 하나 하면 둘을 보여주시고 둘 하면 주먹을 드세요라고 규칙을 바꿔요. 근데 아까 이 프론탈 로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셋 쉬프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하려던 걸 계속 하려는 펄시버레이션이 있어서 하나 보여주고 아까 둘 하고 하나를 보여줬었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거나 아니면 검사자가 하는 손가락을 따라하는 걸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배드사이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 외에 이런 모터 펑션을 잘 하는지도 보고 그 중에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스트록 테스트인데 아까 오토매틱한 우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를 프론탈은 이니비션을 좀 시켜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색깔이랑 글자랑 미스매치가 된 글자들 이렇게 여러 개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글자 자극을 따라 읽게 하는 거는 되게 오토매틱하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는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글자를 모르는 건 오토매틱 리스폰스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면 이거 읽어보세요라고 하면 빨간, 검정, 노란, 파랑 이렇게 읽는 게 나한테 되게 자동화된 언어가 된 오토매틱한 리스폰스인데 두 번째 검사가 진짜 스토리 이펙트를 보는 건데 두 번째는 글자를 읽지 마시고 색깔을 읽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제가 노랑, 파랑, 검정, 빨강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것보다 밑에 있는 게 약간 시간이 더 걸려요. 내가 한번 빨강이라고 읽고 싶은데 자동적으로는 이니비전을 시키고 노랑이라는 색깔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아까 전에 프론탈에 오비토 프론탈이 하는 기능이라서 그런 방법으로 프론탈 테스트를 하고 얘도 역시나 셋 쉬프팅을 보는 검사인데 트레이 매핑 테스트는 처음에 이제 이 숫자 순서대로 1, 2, 3, 4를 빨리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하게 해요. 그게 이제 트레이 매킹 A고 B는 이제 아까는 1, 2, 3, 4 순서대로 그 숫자를 따라 그렸지만 셋을 좀 바꿔서 1 다음에 글자 가, 2 다음에 나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규칙을 좀 바꿨을 때 그 바뀐 규칙이 얼마나 잘 적응을 하는지를 보는 게 이것도 역시 프론탈 로베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짓 심볼 코딩이라 해서 각 숫자에 맞는 숫자가 있으면 숫자를 밑에 따라 쓰고 싶은데 그 숫자 보고 기호를 보고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주로 프론탈의 펑션이고 마지막으로 소셜 커그니션이 사실 이 신경 심리에서 우리가 루틴하게 하는 검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소셜 사회인식이라는 게 나라마다 되게 다 규범이 달라서 어떤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소셜한 어떤 룰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룰이 있어서 정량하기가 좀 어렵지만 주로 이제 이런 사회인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감정과 상태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나의 행동을 하는지를 보는 게 이제 일단 그게 첫 번째가 되려면 이 사람의 감정 상태, 기분 상태를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모셔널 리커그니션하는 퍼셉션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포카 테스트라고 해서 내가 커튼을 예쁘게 막 잘 이사해가지고 해놨는데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나 우리 집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야 너 커튼 저거 되게 별로야 너무 이상한데? 얘기하면 얘가 기분이 어떨까? 이런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는 이제 테스트들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랄 저지먼트 되게 유명한 이제 테스트인데 트롤리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고장난 기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요 선을 하나 딱 바꾸면 원래 이 차는 여기 사람이 많은 오른쪽 길로 가게 되어 있는데 왼쪽이니까 이쪽에서 오면 내가 이 선을 하나 딱 바꾸면 오른쪽으로 기차를 보낼 수 있다 라고 하면 너는 이거 선 밀래 안 밀래? 라고 물어봐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버튼 바꾸겠다. 한 명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렵게 가면 이거 버튼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밀면 고장난 기차가 멈춰서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너 이 사람 밀 거야?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들은 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하고 못 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프론탈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앞에 거에서는 예스라고 하더라도 뒤에 사람이 직접 미는 건 되게 윤리적으로 내가 사람을 여기서 밀어가지고 죽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저항이 생기거든요. 이제 정적 기능이 떨어지는 정조 축적 침향자들은 숫자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랄 저지먼트가 떨어져요. 왜 이거 지금 5명을 살리고 1명만 죽는 건데 당연히 밀어야지. 라고 하는 게 차이가 생겼어요. 그런 테스트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쭉 검사들을 나중에 실습 오시면 보시게 될 거고요. 이제 저희 과에서는 SNSB라는 검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런 검사들은 다 정상인 노인의 규준이 있어서 그 규준 대비 이 사람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각 인지 영역별로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대부분 평가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16%니까 이게 정상이 이렇게 있을 때 하향선이죠. 대학병원에서는 -1 스탠다드 대비해서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이 사람은 정상 기준에서 좀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2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1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사하게 되면 쭉 보게 될 거고, 뭐 아까처럼 인지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걸로,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인지 기능이 다 정상인지, 아까처럼 여러 어텐션, 메모리, 비주얼, 스페셜, 프론탈 그래서 기능이 떨어졌는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뭐 경도인지 장애,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치매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정재현 교수님께서 뒤에서 강의를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어서 제가 좀 넣었던 내용이고요. 이 사람 이제 알츠하이머병 환자이긴 했는데 와가지고 검사했더니 이렇게 인지기능 검사, 이게 집중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기억력, 뭐 정적 기능인데 주로 기억력이 떨어져 있고 기억력이 저장이 잘 안 돼서 힌트를 줘도 잘 못해요. 이 빨간 선이 아까 마이너스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네, 뭐 크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어서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을 했던 환자입니다. 주의 시간을 도와주셔서 비디오를 좀 많이 빼먹긴 했는데 인지 기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렇게 평가를 하는구나, 이런 영역들을 평가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별표를 좀 남겨놨던 이런 신드롬들, 걸스트만, 니글렉트, 발린트, 비주얼 아도리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내기가 좋으니까 그 각각의 컴포넌트와 로컬리제이션 되는 영역들을 조금 한 번씩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꼭 이렇게 프론탈, 파라이탈, 템포랄, 옥시피탈로 딱딱딱 맞춰서 영역이 나눠지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세레브랄 콜텍스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이 인지 기능이다. 그래서 인지 기능은 더미넌트한 기능, non-dominant 헤미스피어 기능으로 나눠줄 수 있고, 저는 각각의 검사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긴 강의들 잘 마치시고 나중에 실습 볼 때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